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뉘는데 20분에 1명꼴로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또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언어장애, 의식장애, 반신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자. 네, 흔히 어르신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오랫동안 신체적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5분에 1명씩 새로운 환자가 생겨나고 20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건강 A to Z 이 시간에는 뇌졸중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최한나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뇌졸중은 이제 단일 질환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질환인데 과장님 먼저 뇌졸중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의 뇌는 말 그대로 머리 안의 뇌를 뜻합니다. 뇌가 기능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한자어로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뇌에 이렇게 시커멓게 뇌세포가 괴사된 부위가 보입니다. 뇌졸중을 계략적으로 표현을 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상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손상받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뇌출혈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은 거미막하 출혈을 뜻하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뇌내 출혈을 의미를 합니다. 거미막하 출혈은 흔히는 동맥의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나서 뇌동맥류가 생기게 되고 그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거미막 아래와 그리고 뇌 위쪽 공간, 거미막하 공간에 피가 고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뇌 조직 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뇌 조직 안에 혈액이 고이게 되는 것을 뇌내 출혈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렇게 혈관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면서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 혈전이 이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던 뇌세포가 괴사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드물게는 이 막혔던 혈관이 저절로 혈류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뇌경색 증상이 잠시 있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과를 밟게 되는데 이것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뇌졸중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재미없다. 심심하거든. 또 심심하겠다. 잠깐만, 오빠 이상하다. 한쪽이 지금 돌아가고 지금 말이 어느한 거 보니까 아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맞다. 진짜 병원 가야 된다. 시간하다 지금. 어머 자기야. 빨리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빨리 씻고 온다. 가서. 아, 씻기는 지금 멀수도 지금 뇌졸중일 수도 있는데 병원 가야 된다.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일단 가자 그러면. 빨리 가자. 아, 진짜. 119라도 이따 부르라 예? 빨리 119라도. 아, 빨리. 빨리 119. 빨리. 네, 119죠. 저기 사람이 아파서 간대. 내가 뭐라 그랬노? 어? 병원 가야 된다는 거 맞지? 선미야 고맙다 진짜. 니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노. 야 역시 네가 시간 날 때마다 TBC 클리닉 건강365 보는 그게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TBC 클리닉 건강365를 왜 보겠노? 오빠같이 맨날 쓸데없이 게임 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왜냐?
이런 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 곰도 뿌리는 재주가 있다 하지만 참 신기하네. 어째 저렇게 그걸 또 보고 또 그렇게 또 극하노. 참 희한한 어르신의 피와 살이 어찌게도 나 살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머릿속으로도 가. 칭찬한 거 맞지? 맞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아무튼 난 오빠의 생명에 은인이다 알겠다. 그렇지. 앞으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유 오빠 니한테 잘하잖아. 아무튼 간에 미니 뇌졸중은 3개월, 그러니까 뇌졸중에 3개월 이내에 발생을 하는 그런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니 뇌졸중 증세가 보이는 사람 40% 대부분이 뇌졸중이란다. 이야 선미야 니 혹시 대단해 보인다. 이야 멋지네 내 동생. 멋지지. 아이고 외운다고 고생했네요. 외우기네. 그니까 젊다고 좀 방심하지 말고 건강하게 챙겨라 알겠지? 아유 알았다. 그래 맞다. 야 그래도 지금은 여름이니까 좀 괜찮다 이가. 또 무슨 소리 하노 또? 아니 왜 아니 그렇잖아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봐도 그렇고 왜 그 생각을 막 춥잖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보면 그 왜 뒷목 잡고 쓰러지고 죽고 이런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이니까 좀 덜하지 않겠어? 맞다 역시 자기가 똑똑하다. 똑똑하긴 뭘 똑똑하노. 여름에 그런 뇌졸중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야. 왜냐? 땀을 많이 흘리잖아. 그만큼 수분 배출이 많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노? 뇌에까지 가는 그런 수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 아가씨 말도 그럴듯하긴 한데 사실상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잘 발생하겠죠? 아 무식하다 진짜. 내가 뭐라 했노. 여름에 더 그렇다고. 여름에 탈수 증상도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거 다 여름이 문제라고 알겠나? 그래도 여름보단 겨울에 더 발생하거든요. 오빠 지금 계절이 뭔데? 여름. 그래! 오빠는 원래 좀 특이 체질이잖아. 아니라니까. 그렇구나. 미니 뇌졸중 맞다니까. 여름 답답하네 진짜. 여름. 더운 소리 한다 정말. 자기야 지금 더워 추워? 지금 추워. 봐요. 추워서 그러는 거예요. 추워. 큰일 났네. 히터 틀까?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뇌졸중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잘 발생한답니다. 헷갈리기 쉬운 문제인데 두 분 정답은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뇌가 영어로 브레인이잖아요. 제가 건강 365 또 별명이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문제는 정말 자신 있어요. X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당연히 혈관이 잘 수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철에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철원 씨 말도 일리가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간과하셨어요. 이 뇌경색이 겨울에 잘 발생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겨울에 오셨겠지. 굳이 이 더운 여름날 나오셨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겨울철 질환으로 잘 알려진 뇌졸중이 여름에도 잘 발생을 합니다. 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속 수분도 줄어들고 또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쬐다가 뜨거운 바깥으로 나가면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O입니다. 이번 정답은 뭔가요, 과장님? 네, 뇌경색은 과연 겨울보다 여름에 더 잘 발생을 할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각 달별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 건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높은 지점을 보시면 바로 여기 7월이 가장 뇌졸중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름에 겨울보다 더 뇌졸중이 잘 발생을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름철에 왜 뇌졸중이 잘 발생을 하는지 이유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날씨가 덥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탈수가 일어나게 되고 피 안에서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되고 그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뇌졸중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무더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무더위에 탈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뇌졸중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기 진짜 짤도 담배 폈나? 아우 담배 새. 자기 왜 그러는데?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 갔다 온 지 며칠 됐다고 담배를 또 피는데 진짜 나를 과부 만들라 하나 진짜. 그니까 그리고 또 어젯밤에 몇 시에 들어왔는데 또 몇 시까지 마셨는데 또. 아침부터 진짜 두 여자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나? 왜 아침부터 잔소리인데? 잔소리 안 하게 된다. 잔소리 안 하게 된다. 진짜 담배 끊고 술 덜 마시고 운동 하라겠나 안 했나?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약속 깰 거야. 약속을 깰 거냐고 정말. 아유 원래 약속은 다 깨라고 있는 거다. 우리 서류 깰까 진짜. 뭘 서류를 깨? 에이 진짜. 자기야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나? 바로 후유증이 문제다. 후유증.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음장애, 보행장애, 또 운동장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신체 활동도 잘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앞으로?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재활치료 열심히 할게. 소 읽고 왜 안 고치려고? 말이 되나 말이가 방구가 진짜. 내가 또. 그리고 뇌졸중으로 생긴 거는 회복도 늦단 말이야. 자기야 왜? 답답해. 뇌졸중이 초기 때 빡세게 운동해가지고 빨리 나을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있겠다가 진짜 예방도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 진짜. 말이. 아니 회복 안 되면은 왜 다들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그거 하겠노? 그냥 재활치료 잘 받으면 회복되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아니 죽은 세포가 쉽게 회복이 되나? 예방 좀 하라고. 괜찮다. 아니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그렇게 쉬운 거 같으면 진작에 했지 진작에. 살려줘도 이란다. 살려줘도. 진작에 해야지. 그래. 지금부터 해라. 아우 진짜 시끄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진짜. 아유 모르겠다. 에이 진짜. 또 나간다. 그래 또 나간다 봐. 지금 담배 피러 가자 지금. 나 진짜. 언니 과부 되겠다. 어디 전화한대? 보험회사죠. 여기 사망보험으로 신청하려고.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마비는 회복되지 않는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과연 회복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문제는 안타깝지만 정답이 O일 것 같은데요. 이 신체 마비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뇌졸중을 앓기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뇌졸중도요. 이 조기에 잘 발견하고 치료하면 이 환자가 팔다리가 마비됐다 하더라도 열심히 또 재활치료를 받으면 저는 원 상태대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제가 브레인인데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마비는 과연 회복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뭐요? 네. 이 그래프는 뇌 혈류량에 따른 뇌 세포의 기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뇌 조직은 뇌 조직 100g당 50cc 정도의 혈액이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의 40%인 20cc 정도가 되면 뇌 세포의 전기 기능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혈액 순환이 더 안 좋게 되면 전기 기능이 손상이 되고 거기서 더 혈류량이 줄어서 원래 50cc는 가야 하던 피가 10cc도 채 되지 않게 혈액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세포에서는 포타슘 이온이 방출이 되고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경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뇌졸중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졸중이 처음 발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 수준에서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팔, 다리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수일, 수주일에 걸쳐서 약물 치료도 받고 재활 치료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재활 치료의 경과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특징에 따라서 여기서 더 마비가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나빠진 그대로 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인한 그런 신경학적 장애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뇌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 회복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뇌졸중이 무서운 건 일단 후유증이 심하고 이에 따른 고통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필히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이번에는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뇌의 단면을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이렇게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도 있고 손과 팔을 담당을 하는 영역도 있고 얼굴을 담당을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로 다리 마비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손이나 팔 쪽으로 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발음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병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증상을 알아보시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의 증상은 아마 마비일 것입니다. 마비가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쪽 방향의 얼굴이나 팔, 다리에 먹먹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이 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감각 증상으로 나타나는 뇌졸중도 있고 운동 증상으로 나타나는 뇌졸중도 있습니다. 한쪽 방향의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져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 해보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입꼬리가 양측 대칭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 마비는 이렇게 뇌졸중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말초신경 마비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을 때 눈을 잘 감는데 입이 만약에 한쪽으로 돌아간다면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성 안면 마비일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눈을 감으라고 했을 때 눈은 잘 감지 못하고 그리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면 말초성 안면 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뇌졸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을 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야에 같은 방향으로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반시야맹으로 뇌졸중이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로도 뇌졸중이 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발음이 어눌하게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식으로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러운 것으로 뇌졸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흔히 환자분들께서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듯이 어지러운데 이것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찔하고 현기증이 느껴지는 것은 뇌졸중의 증상일 가능성은 낮고 보통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이렇게 본인을 둘러싼 주위가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러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걸음을 걷기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비틀비틀 걷는 식으로 걸음을 걷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으로 마비가 생겨서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눈씩 뜨고 볼 때는 괜찮은데 두 눈을 다 뜨고 보면은 사물이 이렇게 가로로 두 겹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로로 두 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편두통이나 벼락두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거미막하 출혈이라는 무서운 병에서도 머리가 갑작스럽게 깨지는 듯이 아프면서 구토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발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뇌가 정말 중요한 부위인 만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일단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뭐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할 텐데 사실 그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손을 딴다거나 뭐 청심환을 뭐 먹는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흔히 가정에서 뇌졸중 환자가,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모아보았습니다. 이렇게 10손가락, 10발가락을 바늘로 다 따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평소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굳이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팔, 다리를 주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는 이렇게 FAST라는 약자를 일반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FAST는 각각 Face, Arm, Speech, Time의 첫 글자를 따서 FAST, 빠르다라는 약자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페이스는 얼굴입니다. 여기 맨 위에 여자 그림을 보시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환자에게 이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암은 환자에게 양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쪽 팔은 잘 드는데 한쪽 팔은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S는 말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는지, 발음이 어눌하진 않은지, 동문서답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이 중에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약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탔는데 이러한 말팔얼이라는 약자를 스티커로 버스 벽면에 붙여놓았더라고요. 말팔얼은 각각 말장애, 팔마비, 얼굴 무표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말을 시켜봐서 말이 이상하지 않은지, 팔을 한쪽만 못 들어 올리지 않은지, 그리고 얼굴 표정을 잘 못 짓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말팔얼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즉시 종합병원이나 119로 신고를 해서 내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과장님, 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이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들었거든요.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증상 발생 후에 몇 시간까지가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그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뇌졸중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이제 CT나 MRI, MRA를 촬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각각 검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이렇게 잘 관찰이 되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뇌경색은 CT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MRI나 MRA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병원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병원 사정에 맞게 가능한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보통은 CT를 먼저 찍어서 뇌출혈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MRI와 MRA를 촬영을 해서 뇌경색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뇌졸중의 치료는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누어 보면요. 뇌출혈은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눕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발병 시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즘 많이 알려진 것이 아마 혈전용해제 주사일 것입니다. 혈전용해제 주사는 과거에는 뇌경색이 생기고 3시간 이내에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4시간 30분 이내에 투여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응급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응급실에 가게 되면
우선 신체 진찰도 하게 되고 피 검사도 하고 머리 사진을 찍느라 검사실에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발병 후에 적어도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오셔야 혈전 용해제를 무리 없이 투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3시간 빠듯하게 오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만약에 골든타임이 지나서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내과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제 뇌 영상 검사 소견에 따라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항혈전제를 복용을 하거나 항응고제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뇌졸중의 치료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뇌졸중의 위험 인자에도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알아보시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혈압계 사진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큰 숫자가 수축기 혈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은 숫자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축기 혈압도 140을 넘고 이완기 혈압도 90을 넘으니까 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고혈압은 40세 이상 성인 4명 중에 1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고혈압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망막이 망가져서 시력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콩팥이나 심장 질환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뇌졸중의 위험이 2배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동맥경화증을 유발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에 뇌졸중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과 심근경색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어떠한 병이냐에 따라서 뇌졸중 위험이 최대 17배까지도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심장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심장병에 의해서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뇌로 날아가서 뇌졸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을 유발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 깨끗해야 되는 혈관벽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 막힘으로써 뇌경색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흡연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금연 홍보 포스터입니다.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위쪽에 써 있는 글자는 당신이 담배를 태우면 담배는 당신의 뇌를 태웁니다 라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3배까지 올리게 되고요. 만약에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게 된다면 뇌졸중 환자 4명 중에 1명은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유발인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뇌졸중을 한 번 앓은 환자가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우게 된다면 뇌경색 예방약, 즉 항혈전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약을 매일매일 잘 복용을 하셨는데도 뇌경색이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비만도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음주는 사실 하루에 1잔 내지 2잔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말 그대로 1~2잔만 드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1~2잔이 과음으로 이어지게 되기 십상이고요. 과음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뇌졸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음주를 하게 되면 복용하던 약의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만 중에서도 뱃살이 찌는 복부 비만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을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특히나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거나 쓰러지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신경과 네. 최현나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